착하기만 했던 남편이 사고로 쓰러져 뇌사 판정을 받은 그날, 불쌍한 줄로만 알았던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한밤중의 미행. 그리고 문 하나를 열었을 뿐인데 그동안 우리 가족을 갉아먹던 모든 비밀이 한순간에 드러났습니다. 오늘 사연은 연민이라는 이름으로 눈을 감아온 대가가 어떻게 한 가정을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가는지, 그리고 침묵 대신 선택한 단 한 번의 결단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노후와 가족을 지켜주는 경고가 되길 바라며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오늘 하루도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면 반죽을 시작합니다. 충북 제천의 작은 떡집, 간판에는 정성 떡방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올해 52입니다. 손님들은 저를 사장님이라 부르지만 사실 전 그냥 떡 만드는 아줌마일 뿐입니다. 오늘도 찹쌀가루를 체에 내립니다. 하얀 가루가 스테인리스 대야에 소복이 쌓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5년째입니다. 남편이 버스 기사로 일할 때 저도 뭔가 해야겠다 싶어 배운 게 떡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했습니다. 20년 넘게 버스 운전을 했지만 사고 한 번 낸 적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본 건 27살 때였습니다. 중매로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키도 보통, 얼굴도 보통, 말투도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저 사람 눈빛 봐라. 거짓말 안 하는 눈이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이 두려웠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습니다. 작은 건설 자재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서셨습니다. 친한 친구가 급하다고 해서 그냥 도와준 거였습니다. 그 친구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집도 가게도 다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뒤로 술만 드셨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저는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았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도 참았습니다. 그때 배웠습니다. 돈은 무섭다는 것을, 가족이라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믿음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남편을 만났을 때도 확인했습니다. 빚이 있는지, 보증을 선 게 있는지. 남편은 없다고 했습니다. 통장도 보여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놀랐습니다. 남편이 제 친정을 정말 잘 챙겼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면 병원비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사위 아니라 아들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생은 조금 편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남편한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달랐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집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왔니 한마디 하시곤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방 안에서 텔레비전만 보셨습니다. 인사를 드려도 그래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 옆에 소주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술을 드셨습니다.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아프기만 하지 집안일은 안 하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돈은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겠어. 말을 해야 알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왜 저러세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마디만 했습니다.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그 뒤로도 시댁에 갈 때마다 비슷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아픈 모습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병원에는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말씀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화를 내셨습니다. 또 아프냐? 맨날 아프면 어떡하냐? 저는 시어머니가 불쌍했습니다. 아프신데 따뜻한 말 한마디 없는 게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교회는 꼬박꼬박 가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해야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신앙심이 깊으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안쓰러웠습니다. 착하신 분인데 남편이 저렇게 대하니까요. 저는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다는 걸.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모든 게 곧 제 앞에 무너져 내릴 거라는 것을. 결혼 3년째 되던 해가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지금 시간 있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저는 떡집 문을 닫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 수건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한데 이번 달만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말 못하겠고 내가 좀 도와줬으면 해서.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금액을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금만. 이번 달만 넘기면 돼. 저는 그날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떡집 수입에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꼭 갚을게. 하지만 다음 달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한데 또 급한 일이 생겼어. 이번에는 친구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도와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또 30만 원을 드렸습니다. 영수증을 여쭤봤지만 시어머니는 말을 돌리셨습니다. 그건 나중에 정리해서 보여줄게. 그 정리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요청이 반복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두 번. 약가, 생활비, 경조사비.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이번만이라는 말. 정확한 금액 없이 조금만이라는 표현. 영수증이나 증빙은 없음. 그리고 갚겠다는 말만 반복. 저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탁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알리지 마. 아들한테도.
저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떡집 수입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재료비, 월세, 공과금을 빼면 남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부탁하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설마 저를 속이시겠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한참을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혼하자고 하신대.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갑자기요? 왜요? 모르겠어. 이유를 안 말씀하셔.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냥 더는 못 살겠다고만 하시고,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다음 날 시댁에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방 안에만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우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저러시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들, 다들 시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이 들어서 철이 없으시네.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담배만 피우셨습니다. 제가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시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습니다. 넌 몰라도 돼. 그래도 말씀을 해주셔야 알지 않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얘긴 하지 마라. 내가 알 일 아니다. 저도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늘 아프시고 교회 다니시고 조용히 사시는 분인데 시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는 시댁에 거의 안 계셨습니다. 친구 집에서 지내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남으셨습니다. 더 외로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돈 요청은 더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혼자 사니까 생활비가 더 드네. 전기세가 밀렸어. 끊긴다고 하네. 저는 매번 돈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금액이 점점 커졌습니다.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떡집 통장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당부하셨습니다. 아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걱정할까봐.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떡집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평소에는 전화만 하셨는데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손님이 없는 걸 확인하시고는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급한 일이 생겼어.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수술을 하시는데 보증을 서달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며칠 안에 구해야 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보증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가 보증 서고 집안이 무너졌던 기억. 어머니, 보증은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믿을 만한 분이야.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30년 넘게 교회 다니신 분이거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보증은 정말
제가 말을 이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끊으셨습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니? 아버지는 저 모양이고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는 결국 돈을 드렸습니다. 떡집 통장에 남은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으셨습니다. 고맙다. 꼭 갚을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150만 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재료비를 못 낼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할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요즘 말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이혼 이야기 이후로 더 우울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더 힘들어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떡집에 재료를 주문해야 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는 놀라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떡집이 안 되니? 아니에요.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저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힘들면 가게 접어도 돼. 건강이 먼저다.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그 주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한데.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지금은 돈이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재료비도 못 낼 형편이에요. 수학이 넘어가 조용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야, 이번만 정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지금 어머니한테 빌린 돈이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알았어. 미안하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요즘 돈이 많이 필요하신가 봐. 남편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아니, 그냥 혼자 사시니까 힘드실 것 같아서. 저는 말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접었습니다. 어머니 돈 문제는 신경 쓰지 마. 아버지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안 계시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나설 일은 아니야.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이혼을 요구하고 시어머니는 혼자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이 상황을 막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인이 사기를 당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하거나 이상한 투자에 속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일을 당하시는 건 아닐까?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설마 문제가 있으시겠어요. 평생 교회만 다니시고 착하게 사신 분인데 그냥 살림이 어려우신 거겠지요. 밤마다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가 도와드리지 않아서 큰일이 나는 건 아닐까? 혹시 어머니가 더 힘든 일을 당하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저도 이제 더 드릴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시댁에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집에 안 계셨고 시어머니는 전화도 잘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떡집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빚진 것 같은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착한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하는데 도와드릴 힘이 없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그 상황이 전혀 다른 이유로 만들어진 거라는 걸, 그리고 곧 그 모든 진실이 제 앞에 펼쳐질 거라는 것을. 2월 초순 새벽 5시였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분이십니까?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버스 기사 김진수 씨 아시죠? 저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네, 제 남편인데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려서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병원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30년처럼 길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앉으세요. 저는 서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새벽 첫 차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머리 쪽 충격이 심합니다. 지금 수술 중이고요.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수술은 8시간 걸렸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왔습니다.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마쳤습니다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뇌사 상태입니다. 뇌사요? 저는 의사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뇌 기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지켜보고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중환자실 면회는 하루 2번, 10분씩이었습니다. 남편은 온몸에 관을 꽂고 누워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여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발 일어나요. 제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연락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주저앉아 우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시어머니는 머리를 쥐어뜯으셨습니다. 하늘이 벌을 준 거다. 내 탓이야.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우셨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모였습니다. 복도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고모가 직접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형님이 오시겠대. 조금 있으면. 사흘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중환자실 밖 대기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했습니다. 밥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대기실로 오셨습니다. 손에 보온병을 들고 계셨습니다. 며느리야, 죽이라도 좀 먹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입맛이 없어서요.
시어머니는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집안을 책임져야지.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저 모양인데 내가 정신 차려야 해.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앞으로 돈이 많이 들 거야. 병원비도 그렇고. 저는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런 얘기는. 제가 말을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끊으셨습니다. 지금 해야지 언제 해. 현실을 봐야지.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누워 있는데 돈 이야기가 먼저 나오다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좀 쉬고 계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나 좀 들어봐. 저 혼자 사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거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아직 안 들어왔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피했습니다. 아니, 그게 급한 일이 있어서 말이야. 남편이 저렇게 누워 있는데 돈 얘기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저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해요. 제발.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 시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며느리,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수는 어떠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렵다고 하세요. 저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벽에 기댔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집을 지켰어야 하는 건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수첩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갖고 있어. 시아버지가 수첩을 건네셨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거다. 저는 수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복도를 걸어가셨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월 15일 80만 원, 3월 3일 120만 원. 다음 페이지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자, 김영희, 이미숙. 그 옆에 전화번호와 금액. 박순자 300만 원 대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왜 시아버지가 이런 걸 갖고 계셨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제게 말을 거는 건 늘 돈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야, 전기세가 밀렸대. 며느리야, 약값이 필요해.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누워 있는데 어떻게 돈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저 수첩 받았어요. 수화기 넘어가 조용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도 더는 못 참겠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며느리,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병원 후문으로 나와.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직접 봐야 알 거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30분이었습니다. 손에 든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큰 금액이 적혀 있을까요? 시아버지는 뭘 알고 계신 걸까요? 저는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 후문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아버지가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담배를 버리셨습니다. 가자. 내가 직접 봐야 해. 어디로 가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차 문을 여셨습니다. 내 시어머니한테. 차는 어두운 길을 달렸습니다.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외곽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30분쯤 갔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앞이었습니다. 2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기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지금 저 안에 있어.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가서 보면 알아. 따라와. 우리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맨 끝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은혜 성경 공부 모임. 시아버지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1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와 돈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앞에 서 계셨습니다. 늘 아프시다던 그분이 허리도 펴고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이번 달만 채우면 2배로 돌려받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요? 시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시아버지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탁자 위를 봤습니다. 현금 봉투가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 같은 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책 한 권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탁자로 다가갔습니다.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게 내가 말한 기도 모임이냐? 시어머니는 손을 떨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여기 와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약하지 않았습니다. 권리? 사람들 돈 뜯어내는 게 기도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방 안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은 우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신다고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늘 아프다고 하시던 분, 늘 허리 굽히고 계시던 분, 지금은 똑바로 서 계셨습니다.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내가 오해하고 있어. 이건 선교 활동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선교 활동에 이자가 붙나? 여기 다 적혀 있잖아. 공책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름 옆에 백분율이 적혀 있었습니다. 월 10% 이자, 3개월 만기, 원금 보장.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빌려간 돈, 그 돈이 여기로 온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주려고 가방에서 시아버지가 주신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쳐서 공책과 비교했습니다. 이름이 겹쳤습니다. 금액도 비슷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드린 돈도 여기 쓰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건 다 교회 일을 위해서였어. 시어머니가 변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쓴 거라고. 저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빌릴 때마다 늘 이번 달만이라고 하셨던 것, 금액을 정확히 말하지 않으셨던 것, 그리고 영수증을 못 보여주셨던 것, 병원비라고 하셨지만 병원 이름은 안 알려주셨던 것, 친구가 아프다고 하셨지만 이름은 안 말씀하셨던 것,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제가 드린 150만 원도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교회 집사님 수술비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분도 우리 모임 분이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이 나오면서 눈물도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였을까요? 노인이시니까, 어머니시니까 그냥 믿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돈 맡기셨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맡기셨어요? 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500만 원요. 3개월 뒤에 6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다른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저는 1000만 원. 1년 뒤에 1500만 원 받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노인들이 맡긴 겁니다. 퇴직금일 수도 있고 평생 모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집사님이 보장해 주셨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이라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다 돌려줬잖아요. 한 푼도 안 떼먹었어요. 시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랬겠지. 새로 들어오는 돈으로 이전 사람 돈 돌려주고.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혔잖아. 새로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저한테 계속 돈을 빌렸는지, 왜 금액이 점점 커졌는지 구멍을 메우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까지 손 벌린 거지?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들 월급도 다 여기 쓴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떡집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몇 달 동안 들인 돈,
100만 원, 150만 원, 다 합치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재료비를 못 낼 뻔했던 날, 친정 어머니한테 빌렸던 100만 원, 그 돈도 결국 여기로 흘러들어온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는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떡을 만드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반죽을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벌어서 어머니 드렸는데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다 이런 데 쓰인 거예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요?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달에 만기인데요. 다른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돌려받기로 했는데요. 제 돈도 곧 찾아야 하는데 방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다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언제까지 기다려요? 한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벌써 한 달 넘게 미루고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불법 다단계 금융 사기로. 안 돼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신고하면 다 끝나요. 돈도 못 돌려받아요. 사람들이 동요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하면 돼요. 시어머니가 사람들을 봤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발.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시아버지가 적어둔 기록들, 날짜별로, 이름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1년 전부터.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 통장을 우연히 봤어. 돈이 이상하게 들락날락하더라고.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뒤를 밟았지. 여기도 알았고. 시아버지는 수첩을 가리켰습니다. 이혼하자고 한 것도 그 때문이야.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시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도 친척들도. 그런데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해도 안 믿더라고. 다들 저 사람 편이었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알잖아.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늘 약해 보이던 어깨, 늘 아프다던 허리. 지금은 그냥 작아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그냥 지켜봤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30분쯤 걸렸습니다. 그 사이 몇몇 사람은 나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경찰서로 가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옆에 섰습니다. 미안하다.
진작 막았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남편은 알았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담배를 꺼냈습니다. 모를 거야. 그 애는 착해서 착하면 당하는 겁니다. 착하면 속는 겁니다. 저도 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한 겁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저는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기계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계속 울렸습니다. 그리고 곧 긴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새벽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가 사망 시각을 알려줬습니다. 오전 3시 42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사흘장으로 치렀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와서 조문했습니다. 친척들도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금액이 2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 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괜찮아요, 아버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나도 아버지 노릇을 못했어.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막았어야 했는데. 저는 옆에 섰습니다. 아버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줬잖아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빈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 옷이 옷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신발이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반찬을 한가득 들고 오셨습니다. 얘야, 문 열어라. 어머니는 부엌을 정리하셨습니다. 냉장고를 채우셨습니다.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울어도 돼. 참지 마.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그냥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세상 사는 게 다 그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게만 살 수는 없어. 눈을 떠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하니 오라고 했습니다. 저도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가 제 진술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돈을 빌려줬는지, 얼마나 빌려줬는지, 영수증이 있는지. 영수증은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믿고 드렸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는 증빙을 안 남기거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통장 이체 기록은 남아 있을 겁니다. 형사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통장 사본을 떼오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뽑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기록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보낸 돈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다 합치면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떡집 수입 넉 달치였습니다. 저는 종이를 접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 달 뒤 시어머니가 기소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었습니다. 피해자가 30명이 넘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3억 원이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 뒤에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가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낭독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을 잃었다는 할아버지, 집을 담보로 빌린 돈까지 날렸다는 할머니, 자식 학비를 못 낸다는 아주머니, 시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일이 커지면서 감당을 못한 겁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해 배상 명령.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봤습니다. 며느리야.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시아버지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이혼 서류 받았어.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면 정리될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혼자 살아야지. 뭐? 피해자들한테 배상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을 팔아도 모자라. 평생 갚아야 할 거야.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넌 이제 내 인생 살아. 네, 아버님.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진수가 좋은 사람 만났어.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끝까지 속았을 거야.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떡집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 뒤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래간만이에요. 힘드셨죠? 소식 들었어요. 단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문 열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했습니다. 찹쌀가루를 체에 내렸습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떡을 찌는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했습니다.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남편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국화꽃을 한 다발 들고 갔습니다.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를 믿었어요. 착한 분인 줄 알았어요. 묘비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요. 눈을 떠야 하는 거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요즘 매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었습니다. 남편 산소에 다녀온 것도 적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착함만으로는 가족을 지킬 수 없다. 불쌍함에 눈을 감으면 악은 더 커진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떡집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백설기 한 판 주세요. 네, 금방 포장해 드릴게요. 저는 떡을 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손님이 돈을 건넸습니다. 계산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제가 땀 흘려번 돈입니다. 아무한테나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달라고 해도 기도라는 말 뒤에 돈이 나오면, 선한 일이라는 말 뒤에 투자가 나오면, 사람 좋음 뒤에 급하다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의심할 겁니다. 그게 가족이라도, 그게 어른이라도, 그게 종교인이라도 똑같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건 착함이 아닙니다. 경계심입니다. 의심입니다. 그리고 단호함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약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교활할 수 있다는 걸, 가족이라는 이름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걸, 떡집 앞에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정성 떡방이라는 이름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밑에 작은 글씨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현금 거래만 합니다. 단골 손님이 그걸 보고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이런 글을 달아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자신을 지키려고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떡집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살 겁니다. 남편이 없는 삶, 시댁과 연을 끄는 삶, 혼자 떡을 만들며 사는 삶, 외롭지만 단단한 삶. 이제 저는 압니다. 착한 것과 현명한 것은 다르다는 걸, 연민과 방언은 함께 가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라는 걸. 거울을 봅니다. 쉰둘에 제 얼굴이 보입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단단합니다. 이제 저는 속지 않을 겁니다. 누가 와도, 무슨 말을 해도 제 돈은 제가 지킬 겁니다. 그게 남편에게 하는 마지막 약속입니다. 그게 제 자신에게 하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불을 끕니다. 조용한 밤이 왔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착하지만 어리석지 않게, 친절하지만 방어하며, 혼자지만 단단하게,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착하기만 했던 남편과 불쌍하다고 믿었던 시어머니, 그리고 한 가정이 무너져가는 과정을 지켜보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서 울음을 삼키던 아내의 모습과 새벽 떡집, 문을 다시 열며 홀로 삶을 이어가던 마지막 장면에서 저 역시 마음이 오래도록 먹먹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연민이라는 감정이 언제나 옳은 선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이 사연은 조용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벼랑 끝처럼 불안하고 외로울지라도 눈을 뜨고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만 있다면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은 반드시 남아있다는 것도요.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가정과 노후를 한 번 더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는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그곳에 오늘도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